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치여서 삶이 힘겨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미셸 드 몽테뉴의 명언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는 은밀하게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고립의 시간을 준다. 책은 나를 빨아들이고 마음에 먹구름을 지워준다. 때로는 한 권의 책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함께 하시면서 삶의 여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조선의 국모, 철의 여인 명성황후. 그녀는 왜, 무엇 때문에 살해당했을까? 명성황후 시해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서양인 사바진. 그가 기록한 을미사변, 그 긴박했던 24시간의 기억을 재구성한 명성황후 최후의 날. 저자 김영수는 모스크바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명성황후 암살 관련 외교 문서와 사바진의 보고서를 토대로 명성황후 최후의 날을 지필 120년 감춰졌던 역사의 비밀을 밝혀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45분경 서양인 사바진의 눈에 비친 궁궐의 모습에서 일본군의 잔인한 만행, 끔찍했던 명성황후의 시해까지 을미사변을 시간대별로 드라마틱하게 구성, 명성황후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밝혀낸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명성황후 최후의 날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평을 쓰신 장영숙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책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박광일 역사여행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 책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작 그 명성황후의 얼굴이나 기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명성황후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명성황후는 1851년 9월에 태어났는데요. 고종보다 1살 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민치록이었고 어머니가 한산이시였는데 네. 그 사이에 무남동녀 외동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일남 3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망하고 항우 혼자 무남동녀로 자라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항우를 둘러싼 그 세간의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그 똑똑한 여성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했었죠. 네, 네. 이사벨라 비숍 같은 여성이라든가 명성황후의 어이로 있었던 언더우드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그 총명하고 지적으로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네, 네. 굉장히 우아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어머니 그 국모로서 국격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외모와 지성미를 갖춘 그런 여성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명성황후의 사료가 사실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네.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에 있는 명성황후도 실제로 명성황후의 모습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정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표준 영정처럼 이제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명성황후에 관련된 어떠한 그림이나 사진도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보면은 그들로서는 가장 지우고 싶었던 조선의 또는 대한제국 시절의 인물로 꼽는다면 아마 명성황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어떤 자료들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님 여행 작가님이시니까 여행 네. 다니시면서 어떠세요? 명성황후의 흔적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히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성황후가 묻혀 있는 홍릉, 예를 들어서 이제 남양주 가면은 고종 황제랑 같이 묻혀 있고요. 아. 그다음에 또 여주에 가면은
그 생가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고요. 또 가까이에 보면은 서울의 이제 운영궁에서 결국은 또 이제 가래를 올렸기 때문에 그 네. 운영궁도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창덕궁, 경복궁 전체가 사실은 명성황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책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명성황후 최후의 날, 서양인 사바진이 목격한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억. 책 제목이 좀 긴데, 이 어떤 책이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명성황후 최후의 날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1895년 10월 8일에 일어났었는데 그 시해 사건을 전개하는 시간 순대로 그렇게 논픽션 이야기 형태로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네. 사건의 유일한 그 목격자였던 러시아인 건축사가 있었죠. 건축 기사로 불려졌었는데 사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봤던 24시간의 행적을 따라서 시간 순대로 그리고 등장 인물의 그 시각에 의해서 시시각각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가 네. 그걸 쫓아가면서 풀어쓴 그런 네. 역사 대중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도 책 읽으셨죠? 네, 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 뭐 자료를 쭉 열거해 놓은 거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작가는 사실은 러시아 소설의 어떤 형식을 빌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예전에 그 영원한 제국이라고 이인하 씨가 썼던 정조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하루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그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의 하루 이야기지만 앞으로 뒤로 보면은 한 20-30년의 이야기를 계속 땡겨다가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역사 사건을 1895년 이날로 한정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집중력을 줄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보통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그 부분을 상상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명성황후 최후의 날, 서양인 사바진이 목격한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억.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가인 사바진이라는 러시아인이 을미사변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양인 사바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인물이죠? 네, 사바진은 그 자료에 의하면은 1860년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체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그 예술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예술 학교를 수료한 그런 인물로 나와 있고요. 조선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1883년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그 토목사로 지위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서양 근대 건축물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 사람이 거의 다 설계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설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운궁에 가보시면 중명전이라고 있고 그리고 정관헌이라고 하는 건물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주한 러시아 공사관도 이 사람이 설계를 했고, 아, 그래요? 예,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세창양행이라고 하는 독일 상사 건물도 있었는데 그 건물도 이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근대 건축물을 설계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 사바진이 어떻게 경복궁에 머물게 된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뭐 책을 읽다 보면서 이제 추가로 알게 됐던 사실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경복궁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네. 거기다가 이제 가장 가까이로 보면은 1894년 7월 달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략해서 고종을 겁박해가지고 친일 내각을 수립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외국 공사관들, 그 당시 이제 뭐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종 옆에 외국인을 좀 같이 좀 숙직을 하는 식으로 네.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럴 때 이제 미국의 장군이었던 뭐 다이라든지 이 건축 기사였던 사바진 같은 인물을 추천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바진이 이제 그날 저녁에도 숙직을 하는 것처럼 궁궐
궁궐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러시아인 사바진이 목격한 그날 그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미사변 하루 전날인 1895년 10월 7일 저녁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이날 어떤 날이었죠? 네, 그날은 그 책에서도 묘사되고 있듯이 영민씨 가문의 핵심 멤버였던 그 민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계에서 축출됐다가 사면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궁궐 내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갑오개혁이 그 일본 세력하고 친일 개화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개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네. 개혁의 주안점이 뭔가 하면 의정부와 국내부라고 하는 것을 내각과 왕실을 관리하는 그 기관을 서로 나눴어요. 분리를 시켜가지고 국왕이 그전에는 모든 것을 정치를 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의정부는 내각은 그냥 놔두고 왕실 사무만 국왕이 그 통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권을 축소시켜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민시 세력들을 정계에서 축출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친일 개화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런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면서 국왕 내외는 자신들의 왕권이 축소되는 것을 굉장히 그 불편하게 생각했고 네.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 속에서 칠러파들을 굉장히 기용을 하게 되죠. 네. 이범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박정양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왕권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민씨 세력들을 다시 정계로 불러들이는 그런 사면 조치가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아, 그럼 당시에 사바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사바진 같은 경우는 그 경복궁 가장 안쪽에 들어가면은 협길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복제라고 해서 네. 고종이 이제 도서관으로 쓰려고 새로 지었던 곳인데 위치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을미사변이 벌어졌던 건천궁 바로 옆 공간이죠. 그러니까 신무문 바로 옆.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바진으로 볼 때는 어떤 조금의 위험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동태를 느꼈을 때 빠르게 고종이나 명성황후 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위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복궁 전체를 이제 그 복원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신무문 근처에 가면은 그 사바진이 머물렀다고 하는 협길당이라든지 지복제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건천궁도 새로 지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사바진이 출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중국인 친구로부터 뭐 출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네. 기록에도 보면은 사건이 벌어진 거는 10월 8일인데 10월 5일, 6일부터 정세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한양에 머물고 있었던 또 한양 주변에 있었던 가장 위험한 어떤 세력이라고 하면은 조선의 훈련대, 그다음에 네. 일본의 수비대가 있는데 이 훈련대와 수비대의 이제 훈련대의 이제 뭐 해산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비대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황이 상당히 어지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중국인 통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아마 사바진에게 오늘 조금 입김이 이상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인 친구로부터 그런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을미사변이 미리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은 을미사변이 계획된 역사적인 배경도 사건은 뭘까요? 을미사변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삼국 간섭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요동반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본 러시아가 일본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염려해서 네.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요체는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게 만든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걸 우리 조정에서 국왕 내외가 그걸 보고서 그동안은 일본 세력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을 능가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것이 이제 러시아 세력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기대서 뭔가 자주 독립을 그 도모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벌였고 그런 속에서 칠러파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됩니다. 네. 박정양이라든지 이범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등용하게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박영효를 통해서 조선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난데없이 계획이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세력을 증대시킬 어떤 그
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을미사변을 기획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95년 9월 1일 주한 일본 공사에 새롭게 부임한 미우라 고로. 그는 친절한 모습으로 조선인들과 첫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십니까, 미우라상. 아, 반갑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온 미우라 고로입니다. 앞으로 조선의 독립을 돕고 조선과 일본 양국이 우위를 돈독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우라 고로는 앞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화합을 외쳤지만 돌아서면 180도 돌변하는 정치적 야심가였다. 그는 조선의 상황을 일본 정부에 상세하게 보고했다. 조선에 관한 보고서. 현재 조선 정부는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한 일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1895년 10월 초 미우라 고로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한 일본 서기관 스기무라와 밀담을 나눈다.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에서 간섭을 해대니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거야 그렇지만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대로 눈 뜨고 조선을 러시아에 뺏길 순 없어. 그야 그렇지만 조선의 실권자인 명성황후가 러시아 정부와 친분이 두터워서. 그럼 이대로 물러나자는 소리요. 뭔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방법이라. 명성황후와 대원군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대원군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대원군? 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군. 작전명은 여우사냥. 대원군을 내세워 왕비를 물리치면 일본은 깔끔하고 손쉽게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이지. 자자자, 빨리 정부에 보고합시다. 미우라 고로와 스기무라 서기관의 합의와 일본 정부의 묵인으로 1895년 10월 8일 치욕스러운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걸 일명 여우사냥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일본 정부가 개입이 된 건데 일본이 사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뭐 역사 교과서에도 삭제를 하고 있고요. 그 항상 일제 강점기 전후에 벌어졌던 사건들에서 그 발을 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지만 1894년 그다음에 그 경복궁 쿠데타, 그러니까 침입 사건하고 이 을미사변의 배후에는 사실은 무스라고 하는 일본 그 외무대신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때 외무대신이 그 당시 공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와 같은 정책을 따르되 문제가 생겼을 땐 임기응변으로 처리해라라는 명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을미사변이 벌어졌을 때 48명을 히로시마 감옥에 가두면서 그 책임은 미우라 정도, 그 당시 공사였던 미우라 정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무 대신이 거기서 문제가 터졌을 때 네가 거기에서 임기응변을 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권을 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결국은 민간인이었던 낭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정부, 일본 공사관이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했던 대다수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명성황후를 죽인 인물도 결국은 일본 정부하고 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그리고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을미사변 당일 새벽 1시에 일본인들이 대원군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대원군을 경복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 상황 설명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어떤 음모가 또 숨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된 시기는 아소당이라고 하는 마포 별장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별장이. 네. 그래서 거기에 칩거를 하고 있는 때였고 그 별장으로 일본군이 찾아가서 오카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주동이 돼서 네. 새벽 1시에 찾아가죠. 근데 일본의 의도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기보다는 조선 전국 내에 뭔가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대원군, 명성황후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사건이 진행된 그런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한 네. 그런 포석이었죠. 네. 그러나 대원군은 을미사변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실갱이를 벌이다 왜 새벽 1시에 내가 경복궁을 들어가야 하느냐. 시간이 지체되죠. 새벽 3시가 됩니다. 마포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원래는 남대문을 통해서 경복궁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남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거의 4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남대문의 상인들이라든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서대문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군 수비대는 그 서대문 근처에 우회도로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대원군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서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시간이 시간 지체가 되는 바람에 5시가 돼서야 서로 합류가 되는 네. 그런 형국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경희궁을 거쳐서 경복궁 강화문의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가마를 타고 들어간 대원군은 그 대궐 한켠에 강령전에 네. 네. 유폐되다시피 그렇게 네. 이제 있게 되는 상황이었고 네. 나머지 군사들 병사들은 항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해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을 일본 정부가 마치 을미사변을 대원군 쪽에서 주도한 그렇죠. 것처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체 어떤 갈등이 좀 있었길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명성황후하고 흥선대원군의 갈등은 뭐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아마 금방 그 느낌으로라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도 그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고종이 성년이 훨씬 지난 22살까지도 흥선대원군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왕으로 볼 때는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명성황후를 처음에 이제 그 고종의 부인으로 왕비로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랬던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네. 뜻밖에도 이 명성황후는 자신이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원래 이제 부대부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 동생, 그러니까 그 홍선대원군으로 보면은 그 처남이었던 민숭호가 그 양오라버니로 오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흥선대원군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숭호의 폭사. 민숭호가 어느 날 소포를 받았는데 그게 터져가고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흥선대원군 쪽일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2년에 이무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가 그때 이제 긴급히 몸을 피해가지고 충주까지 가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잠시 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명성황후가 느꼈던 부분은 흥선대원군은 같이 서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일본에게 연결이 되니까 이 둘 관계를 활용해서 마치 저 사건을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걸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네.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작전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을미사변 당일 새벽이 되면서부터 이제 경복궁 사태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사바친이 그걸 느끼고 이제 목격하게 됐다라고 책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바친이 새벽 5시 한 35분경에 일본 군사들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네. 일본 군사들은 다짜고짜 사바친을 보고 왕비가 있는 곳을 대라고 외국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바치는 자기는 외국인이고 또 남자라서 왕비의 얼굴도 모르고 숙소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장 지휘자였던 오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역시 계속적으로 왕비가 있는 곳을 대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 본 적도 없고 숙소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네. 훈련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곤영합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책의 행간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오카모토하고 사바친 사이에는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 사바친을 쉽게 그냥 네, 풀어줬잖아요. 쉽게. 네, 네. 좀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사바치는 사실 그 대궐 안에서 일어난 궁녀 폭행이라든가 궁녀들을 마구제비로 죽이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 봤습니다. 네. 유일한 증인이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 측으로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참에 일본군을 몰아내고 러시아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호기로 삼으려고 했었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친일 개화파들인 김홍집과 더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작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고 유일한 그 증인이자 목격자였던 이 사바친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제대로 증언하고 조사하는 데 협조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먼저 기민하게 대처를 했던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사바친이 풀려난 이후에 그 이후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바치는 그렇게 무사히 풀려났지만 경복궁을 그 침탈하고 들어와서 곤영합 일대를 다 그 수색을 하는데도 네. 30분이 지났는데도 왕비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수비대는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죽이고 발로 짓밟고 하는 굉장히 이제 만행을 저지르죠. 네. 그러는 와중에 왕가 그리고 순종가 그리고 왕세자비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놓습니다. 곤영합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몰아놓고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왕비의 소재를 묻게 되고 네. 그러면서 궁녀 3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일본군 수비대가 이 왕비라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네. 국내부 대신이었던 그 이경직이 있습니다. 이경직이라고 하는 국내부 대신이 양팔을 번쩍 치켜들어서 왕비를 비호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었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 여성이 왕비구나 생각을 네. 하고 왕비를 죽이고 물론 국내부 대신도 양팔을 칼로 잘라내는 그런 만행을 네. 저지르게 되죠. 네. 건천궁 후원에 있는 노건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네. 수풀이 우거진 아주 아름다운 그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좀 말만 들어도 정말 극악무도할 것이 없는데 네. 그 당일날 그 시신을 불태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명성황후의 시신이 남아 있거나 했을 경우에 그 당시 이제 서양 의사들도 많이 와 있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검이 이루어지거나 하다 보면은 이 칼날은 사실은 뭐 어떤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시신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물론 시신이 불태워진 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지만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을 아예 없었던 걸로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에 태웠다고 하지만 그 시체가 불에 탄다고 그 뼈가 다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몇 개 안 남은 뼈도 전부 다 향원정에 있는 연못으로 다 해갖고 결국 나중에 갔을 때는 몇 개의 뼈 조각만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홍릉에 1897년에 장례 국장을 치를 때 네. 국장에 그냥 그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일본 사람들의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한편 책에 보면은 명성황후를 최종적으로 시한 인물이 와타나베다 이렇게 지목이 됐어요. 네, 저자는 책에서 고종이 그 일본 영사관 순사 와타나베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명성황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와타나베가 최종적으로 황후를 시해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상황을 봤을 뿐이고 수많은 그 병사들이 뒤엉켜가지고 왕비를 색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순간을 보지 않고서는 와타나베가 죽였다라고 확증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좀 그렇게 섣불리 단정을 짓는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책임자는 오카모토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와타나베가 바로 어쨌든 오코루 그 앞에 복도까지 시신을 끌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할 때 같이 있었고 네, 네.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일본 정부이고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네, 생각을 네. 해볼 때 네.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어떤 자료들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그게 와타나베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일본 정부의 책임이 더 뚜렷해진다. 아니, 그거는 약간의 어떤 그 정도의 차이지 네네.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명성황후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명성황후에 대해서 꼭 밝혀야 될 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인터넷상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속옷 차림으로 발견되었다. 그래서 시간을 했다라든가 이런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네. 저자도 책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새벽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고 빨리 사건을 저지르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상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를 정도의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 네. 그거는 이 사건에 개입된 일본 그 병사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영웅 심리에 도취해서 그걸 지어내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명성황후를 일컫는 그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민비라고 하는 호칭하고 명성왕후, 명성황후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고종의 그 부인 자격에 있으니까 왕비 자리에 있으니까 명성왕후라고 사용이 되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1897년에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제국을 선포하게 되면 고종도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명성왕후도 황후로 추존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기마다 명성왕후 그리고 뭐 1897년 지난 다음에 명성황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명성황후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민비라고 하는 용어가 일본이 의도적으로 국모를 왕비를 폄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이 김씨였던 경우, 윤씨였던 경우, 왕비가요. 그런 경우에 윤비라고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 김비라고 불리어진 그런 호칭을 쓴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까 의도적으로 폄한 것은 아니다. 네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도 상당히 답사할 때 어려운 게 네. 분명히 황제가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 이분은 어떻게 보면 황후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명성왕후로 쓰려고 하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선시대 현종의 비가 명성왕후예요. 한글로는. 그렇군요. 같군요. 예, 한글로는 네, 그러니까 한자로는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명성왕후라는 분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이 명성황후가 아니라 현종의 비가 검색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 이외에도 혹시 책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역사 내용을 굉장히 어떤 소설적인 기법으로 쓴 것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관들의 생활이라든가 조선 관료들의 생활의 이면을 시시각각 이렇게 묘사함으로 인해서 그 생활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을미 시해 사건을 다룬 것은 거의 완전하게 다뤘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글의 흐름이 좀 끊겨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좀 혼란스럽게 이 사건의 실체를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좀 혼란을 주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저도 뭐 지금 이제 여행하면서 작가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연표예요. 그래서 이 시대 연표들은 특히 학생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거든요. 1876년부터 네. 시작해서 1910년까지 네. 아주 촘촘하게 예전 맞습니다. 연표. 근데 그 연표를 외우다 보면은 그 연표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도 뭐 삼국간섭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아관파천 사이에 끼어가지고 네.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네.
역사에서 보면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루 사이에 벌어졌던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참혹했고 이 사건이 앞뒤에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지를 아마 이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가볍게 지나쳤던 역사 연표가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무거울 수 있고 그 무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참 역사책에서는 금방 쉽게 지나갔구나. 이런 것들 어쩌면 학생들이 읽는다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명성황후 최후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에드워드 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자, 올해 2015년 을미년입니다.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꼭 120년이 되는 해인데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쪽도 조금 따라서 이 정도 여기 오른쪽 여기 이게 뭐예요? 나 이거는 이제 우리 방에 전체적으로 제가 저출산에 관심이 많아서요. 전체 방을 저출산에 관련된 것으로 좀 컨셉을 잡고 방을 이제 이렇게 꾸민 겁니다. 저출산요? 이게 애기들 한복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한복을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애기 한복을?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이제 100일 돌까지가 이제 우리 굉장히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많은 돌봄도 필요하니까 이제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제 그 상징적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책 읽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시더라고요, 의원님. 네.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책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제 뭐 의원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읽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러나 짬짬이 책을 이제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요사에 관심 있는 분야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것, 가족의 그 행복,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것, 그쪽 방향의 책을 많이 요새는 읽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주는 책이 가족과 관련된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책이에요? 네, 그럼 책을 한번 보시죠. 이 책인데요. 조선의 가족, 1000개의 표정 이런 책입니다. 우연히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갔다가 이 제목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선의 가족, 그 안과 밖의 모양, 모습 이런 제목을 보고 너무 이제 이렇게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안에는 그냥 양반도 있고 일반 백성도 있고요. 그 삶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책의 내용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가족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의 가족의 모습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하면 좀 답답할 것 같고 고루할 것 같고 보수적일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조선시대 후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여성들도 자유롭고
남녀 평등,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가족 제도가 있었죠. 부부가 중시되고 가족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문을 중시하고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조선이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의 이제 그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가족 제도가 변했던 겁니다. 18세기까지 조선의 이제 결혼 풍습이 남기 이제 여가혼이었는데 이제 남성이 처가에 가서 혼인을 하고 처가에서 일정 살림을 살다가 신랑은 처가 본가를 이제 주기적으로 오간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처가살이라기보다도 그 양쪽의 집안이 공조한 거죠. 주도권을 진다기보다도 적절하게 공조하는 것이 이제 유리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가족 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기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딸도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재산권과 또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에 보면 조선의 이제 세종대왕도요. 이제 여성에게 딸에게 재산을 안 주고자 하는 사람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네. 서양에서와 달리 우리는 여성이 결혼해도 자기 성을 갖게 되죠. 그것도 그때부터 내려온 하나의 이제 여성의 이제 평등한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이제 전족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성적인 파트너로서의 그냥 이제 가둬놓고 싶은 그런 뜻이 더 많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도전이 우리나라 여자들은 교만하다라고 한 게 괜한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집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자들은 성적 이미지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중국과 달리 성적 파트너보다는 집안 공동 운영자의 이미지가 더 강했다. 지금 다시 말하는 게 남녀 평등이나 이런 DNA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지금 뭐 옛날에 그냥 조선시대에 남성이 상이 그리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굉장히 남녀 평등한 지금보다도 더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 깊은 뜻을 알게 됐어요. 율곡의 어머니를 이제 표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목적이 뛰어났는데 7살 때 안견의 그림을 모방하여 산수도를 그린 것이 아주 절묘했다. 또 포도를 그렸는데 세상에 신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책에서 보듯이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라기보다도 실제 삶은
이제 그 신사임당이 굉장히 자기가 하는 시와 서화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도 굉장히 자유로움, 너그러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 엄마들이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헬리콥터 맘. 이제 아이들의 이제 곳곳에 헬리콥터처럼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지나치게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신사임당이 자녀만 또 자기 아이만 키웠다면 이렇게 또 칭송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자기 세계에 충실하면서 또 자녀에게는 굉장히 자유를 줬다는 것이죠. 이제 자유롭게. 그러니까 충실한 엄마가 자녀에게도 이제 잘 큰다 이런 걸 보여준 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그러니까 모두 추구하는 어머니의 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1세기에 추구하는 어머니 네. 신사임당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건 현모양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으로 보면 그 이제 그 율곡 학파의 그 제자인 이제 송시열이 이제 말을 이렇게 칭송을 한 것 같고요. 율곡의 학통을 이은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그림에 찬사를 보냈다. 오행의 정수를 얻고 원기의 융화를 모아 마땅히 그가 율곡을 낳으실 만하다라는 다분히 성리학적인 작품평을 하면서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 신사임당은 율곡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현모양처가 된 느낌이 강하다. 장계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안동 장씨라고요. 그림, 서화에도 능할 뿐 아니라 이분은 이제 초기에는 자기가 성리학을 입문해서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분인데 10년 전에 그 이문열 쌤이 쓴 선택이라는 책이 이제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장계양을 그린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장계양이 나는 이제 그 학문적인 성취보다 그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선택했다. 장씨 부인은 스스로 시 짓고 글씨 쓰는 것은 모두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른바 여자의 일인 봉제사 접빈객,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자녀 교육에 매진했다. 장씨 부인을 여자일 자체에 의미를 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씨 부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한다. 그녀는 여자일을 자기 성취의 일환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여자일 자체가 목표는 결코 아니었다. 그 장계양 그 마을이 영양군에 있습니다. 두들 마을이라고요. 거기에 장계양이 그렸던 그림, 그리고 또 이분이 맨 처음 쓴 요리책이 있어요. 디미방이라고요. 그러니까 D가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지미방이라고 맨 처음 쓴 요리책인데 그 가문에 이제 자녀들한테 주기 위해 쓴 책인데 장계양 선생님은 그 당시 보면은 재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가문을 이룰 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사업가예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다 죽을 끓여서 먹이고, 그러니까 여장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사임당도 좋지만 정부인 안동장 씨에 대한 조명도 새로운 여성의 모습에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많이 이 책에도 잠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또 우리가 조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갓집은 그러니까 뭐 화장실보다 멀리 있어야 된다. 또는 조선시대 그 남성 위주의 사회를 그립다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권하고 싶고요. 그 이제 농담인데 이제 가족에서부터 이제 평등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평등하고요. 또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기를 권하는데 책이 굉장히 편안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의 삶이 있어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가족이 담아야 할 내용, 또 우리가 미래에 가져야 될 가치들을
보는 것 같고요. 우리들의 이제 진솔한 삶, 우리 선조들의 삶,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또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지구촌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동시에 뛰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황당하고 엉뚱한 질문에 과학과 유머로 답한 책, 위험한 과학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절대로 집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이 책에 담긴 정보로 인한 그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부터 시작하는 위험한 과학책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로봇공학자로 활동한 랜들 멀로의 저서로 그녀가 운영하는 사이언스 웹툰에 올라오는 황당하고 엉뚱한 질문과 자신의 과학 답변을 모았습니다. 저자는 물리학, 화학, 천체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기상천외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키거나 기밀 해제된 군사 자료를 뒤지는 등 과학을 응용해 답을 추론해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위험한 과학책은 지난해 아마존이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논픽션 등에 꼽혀 미래의 과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남자들은 모르는 고민이 있는데요. 일이냐, 사랑이냐, 선택의 문제에서 결혼 후에 겪어야 하는 복잡한 고민까지 여성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 여자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여자들은 가끔 백마탄 왕자님과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고 한 번쯤 성공의 월계관을 쓰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여자가 꿈꾸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일까요? 여자의 생각은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에 빠졌을 테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성장통을 겪는 20살부터 혼돈의 시기를 겪는 40까지 여성들이 시기마다 겪는 고민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저자는 청춘에게는 위시리스트를, 중년의 여성에게는 버킷리스트를 위해 살아보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생각은 미친 듯이 일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길 꿈꾸는 여성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생각을 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에서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데니얼 데닛. 그는 직관을 작동시키는 생각의 도구로 직관 펌프를 고안해냈는데요. 직관 펌프는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정확히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지 정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생각의 매뉴얼입니다. 이 책에서는 77가지의 상상력 자극 방법과 집중력 단련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실수하기, 귀류법 써먹기와 같은 일반적인 생각 도구를 비롯해 진화, 의식, 자유의지 등 각각의 주제에 맞는 생각 도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는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적 근육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자친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녀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봐라. 음식을 통해 누군가의 취향, 성격, 사회성까지 알 수 있다는데요.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죠. 호주의 사회학자 데버러 럽터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 것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먹는 행위는 문화적 기호이자 사회화의 한 형태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음식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식습관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식사 초대한 이유, 부부싸움 후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 엄마가 차린 밥보다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 등
식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소개돼 더욱 흥미로운데요.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은 먹는 행위를 둘러싼 크고 작은 풍경 속에서 갈등과 조화를 반복하며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까지 접할 수 있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랑을 소유욕과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 소유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생텍쥐페리의 작품 사막의 도시의 한 구절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배우자, 또 자녀, 친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구속하지는 않았나 반성이 되는데요. 사랑은 기다림과 믿음이라는 자양분이 있어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